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자, 용해도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물질의 특성에서 배웠어요. 그쵸? 자,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용해도라고 불렀어. 자,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서, 자, 첫 번째, 제목을 잘 봐봐. 액체에 녹는 고체와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 자, 이럴 경우에는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 예로는 소금하고 모래. 자, 소금은 물에 녹지만 모래는 안 녹잖아. 그쵸? 이런 경우에는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두 고체 중 한 고체만을 녹이는 액체에 넣어요. 자, 액체에 넣어서 자, 한 고체는 녹이고 녹지 않는 고체를 거른 후 용액을 증발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는 거름종이 위에 걸러지고 그 다음에 용액 속으로 녹아서 빠져나간 거는 증발시키면 또 고체가 남겠지.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액체에 녹는 고체하고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일 경우에도 이렇게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분리한다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에 녹는 기체와 녹지 않는 기체 혼합물. 자, 예를 들면은 암모니아와 공기 이렇게 해보자. 자,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아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두 기체 중 한 기체만을 녹이는 액체에 통과시켜요. 그러면 녹지 않는 기체는 빠져나오죠? 자,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역시 용해도 차이야. 자,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고 공기는 물에 안 녹잖아, 거의. 그쵸? 그러면 암모니아와 공기가 섞여 있는 이 기체를 어디에 통과시키냐면 물에 통과시켜버려. 물에 통과시키면은 공기는 안 녹아서 기체로 빠져나가는데 암모니아는 물에 다 녹아요. 그러면 서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 네, 이런 거를 우리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다라고 불러요. 자, 세 번째, 요거 잘 봐봐. 세 번째. 자, 액체에 모두 녹는, 액체에 모두 녹는 고체 혼합물의 분리. 자, 액체 모두 녹는 고체 혼합물이야. 자, 그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소금, 우리가 이걸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죠. 자,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붕산이라는 게 있어. 붕산. 자, 얘는 둘 다 물에 잘 녹아요. 자, 물에 둘 다 잘 녹는데, 자,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 두 고체를 녹이는 액체에, 자, 모두 녹인 후 온도를 냉각시켜 한 고체만 석출시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 고체만 석출시킨다. 석출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 자, 액체 녹아있던 고체가 다시 고체로 되면서 바닥으로 막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거를 걸으면은 고체가 하나 얻어지겠지. 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방법을 설명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온도, 요거는 용해도에 대한 그래프인데, 자, 요게 소금이에요. 야마나트륨. 그 다음, 이게 붕산이에요. 자, 요거는 80도씨라고 하고, 여기에는 40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요거는 20도씨 그랬을 때 5, 38이라고 해볼까요? 자,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요걸 분리해보잔 말이야. 잘 봐. 소금 20g과 붕산 20g이 섞인 혼합물에서 소금과 붕산을 각각 분리 한번 해보자. 자,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잘 봐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요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책에서는 재결정이라는 말도 나와요. 자, 재결정. 자, 재결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녹아있던 고체를 다시 결정으로 만들어서 분리하는 방법, 이걸 재결정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요거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봐봐. 방법 첫 번째. 자, 60도씨 물 100g에 고체 혼합물을 녹여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용해도 곡선을 봐봐. 60도씨 보세요. 소금하고 붕산은 몇 g씩 녹을 수 있어? 자, 이 그래프를 봐야지. 그래프. 80도씨지 60도씨가 아니라. 자, 80도씨의 물 100g에 고체연한 물을 녹이는데 80도씨에서는 소금하고 붕산은 몇 g씩 녹아? 40g. 40g씩 녹잖아. 근데 이 40g씩 녹는 거는 물 몇 g에? 그럼 그렇지. 물 이거는 그램 퍼 물 100g에 라는 뜻이에요. 지금 선생님도 뭐라 그랬어? 80도씨의 물 100g에 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물 100g에는 붕산하고 소금은 최대 40g씩 녹을 수 있잖아. 자, 80도씨 물 100g 속에는 100g에 소금하고 40g, 붕산은 40g 녹을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뭘 분리하느냐면 요걸 분리하는 거야. 요거 소금 20g, 붕산 20g씩 섞여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소금 20g과 붕산 20g이 모두 녹는다. 이렇게 되니? 그렇지. 40g씩 녹을 수 있는 곳에 20g씩 들어가 있으니까 다 녹을 수 있잖아.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자, 용액을 20도씨로 냉각을 할 거야. 자, 그대로 20g씩 소금 20g, 붕산 20g이 녹아있는 용액을 20도로 그냥 냉각을 해요. 그러면 20도를 봐봐. 자, 20도씨에서는 20도씨에서 물 100g에는 소금 몇 그램 녹아? 5g, 5g. 붕산은 몇 그램 녹아? 38g, 38g 녹을 수 있죠. 그치? 네. 자, 근데 여기에 소금하고 붕산은 몇 g씩 있는 거야? 20g씩. 20g씩 있잖아. 그러면 이제 봐봐. 자, 그러므로 소금은 몇 그램 녹아? 20g 중 5g 녹고, 그치? 20g 중에 5g만 녹아. 그 다음에 붕산은 38g까지 녹을 수 있는 곳에 20g 넣었으니까 붕산 20g이 녹잖아. 맞죠? 그러면 소금 15g이 석출되겠지. 녹아있던 양이. 네. 그래. 그래서 소금 15g이 고체로 석출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자, 거름 종이로 거른다. 거른다 라고 해봐. 그러면 거름 종이 위에는, 자, 거름 종이 위에서는 소금 얼마가 얻어져? 15g, 그렇지, 15g이 얻어져. 그러면 나머지 용액 속으로는 이제 빠져내려간 거에는 소금은 몇 그램 빠져내려가 있어? 5g, 5g. 그 다음에 붕산은 몇 그램 녹아 있어? 20g. 그렇지, 20g 녹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소금 15g 얻어냈지? 네. 그래, 소금 15g을 순수하게 얻어냈잖아.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용액을 증발시켜버려요. 자, 용액을 증발시킨다. 그러면 고체가 얻어지는데 소금은 5g, 그 다음에 붕산은 20g의 고체가 얻어지지. 이런 고체가 얻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이 고체를 이번에는 있지. 80도씨 물 20g에 고체를 녹여요. 자, 그러면 80도씨에 물 얼마라 그랬어? 20g, 물이 100g이 아니고 물 20g이죠?
그러면 이제 80도씨에 봐봐. 자, 물 100g에는 소금도 40g, 붕산도 40g 녹죠? 녹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자, 요거를 이렇게 해봐. 80도씨 물 20g. 야, 요게 이제 100g에서 20g으로 5분의 1로 줄였잖아. 그러면 소금하고 붕산도 녹을 수 있는 양이 5분의 1로 줄죠? 소금 8g, 붕산 8g이 녹을 수 있죠? 맞아요? 네. 녹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고체는 그램으로, 자, 그램으로 소금은 몇 g밖에 없어? 5g. 5g밖에 없잖아. 5g 다 넣고 붕산은 20g 중에 8g만 녹으면 몇 g이 안 녹아? 12g. 그렇지. 12g 안 녹는다. 이렇게 되지. 거봐. 이제 12g이 안 녹으니까 여섯 번째 이제 거른다. 거르면 어떻게 돼? 거름 종이 위에서는 붕산 12g이 얻어지죠? 그리고 용액 속에서는 소금은 5g이 들어있고 붕산은 8g이 들어있는 거지. 이거 봐. 얻어냈잖아. 붕산 12g, 소금 15g 이렇게 따로 분리해냈잖아.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은 붕산하고 소금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이렇게 액체에 모두 녹는 고체 혼합물도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서로 각각 분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에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어? 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분별 결정 또는 재결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혼합물의 분리,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울 거야. 자, 요거 지워도 되지요? 자, 크로마토그래피. 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크로마토그래피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용매 녹은 용질의 이동 속도 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용매 녹은 용질의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한다. 자, 그럴 때 이 크로마토그래피에 장점이 있어.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매우 복잡한 혼합물도 한꺼번에 다 분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우 적은 양도 분리하기에 매우 적합해요.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자, 요게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자, 성질이 비슷해도
성질이 비슷한 물질도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두 개가 액체가 서로 잘 섞이면은 자, 서로 섞이는 액체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그랬지. 그래, 에탄올하고 물에 잘 섞이는 거 소주야. 이거를 소주를 가열하면 에탄올 먼저 끓어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끓어나와. 이럴 때는 끓는 점 차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 물이 끓는 점이 100도고 어떤 A라고 하는 물질의 끓는 점이 99도짜리라고 해봐. 이 두 개가 잘 섞여 있다. 그러면 이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쉬울까? 어려워요. 왜냐면 100도하고 99도짜리는 둘 다 한꺼번에 막 끓어버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용 못하고 물은 100도지고 그 다음에 에탄올은 81도씨 이렇게 끓는 점 차이가 좀 나야 되거든. 근데 자 이렇게 자 성질이 비슷한 물질도 크로마토그래피로는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더라. 자, 이거를 우리는 장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에 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점이 있어요. 자, 주의점이 있는데 자, 시료점이라고 하거든. 시료점은 액체에 이걸 용매라고 해. 액체에 잠기면 안 돼요. 자, 잠기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할 때 반드시 뚜껑을 덮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용매가 타고 올라가다가 증발해 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실험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분필을 이용하면 분필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름종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 종이를 이용하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도 있어.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을 할 수 있냐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용. 자, 이용은 자, 우리 사인펜의 잉크 색소, 사인펜의 잉크 색소를 분리한다든지 자, 운동선수들 우리 약물 검사한다고 하죠? 맞아? 그걸 도핑 테스트라고 불러요. 올림픽 같은 거 나가는 사람들은 약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물 검사,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역시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단백질 성분을 검출하는 거. 단백질 성분을 검출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자 중금속 농약이나 중금속 농약 중금속 성분을 검출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자 식물 잎에
색소를 분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는 뭐냐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번 했다고 보자. 자, 이렇게, 자, 메스 실린더에다가, 자, 이렇게 뚜껑을 막고요. 여기에 종이를 이렇게 테이블 하나 이렇게 붙였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테이블 붙여놓고, 자, 여기에 있지? 잘 봐. 요 액체가 이렇게 잠겨 있어요. 액체가. 그럴 때 점을 여기에다 점 한 점을 찍는 거야. 점을 찍고 가만 놔두면 액체가 스며 올라가지요. 스며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점, 두 점, 세 점 이런 식으로 분리가 일어나. 이해됐니?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자, 요거를 분필을 이용하면 분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이를 거름 종이 같은 걸 이용하면 거름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얇은 막이라고 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RF 값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 RF 값은 용매 이동 거리분의 용질의 이동 거리. 이거를 RF 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RF 값이 같으면 우리는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요것도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자, RF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봐. 자, 우리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했다고 보자. 자, 왼쪽에다가 그릴 거예요. 자, 종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얇은 막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점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었어. 그리고 여기에 액체에다 이렇게 담가놨어요. 이게 용매야, 용매. 자, 그랬더니 자, 요거는 자, 나, 다, 라, 마 5개 점을 찍었더니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찍혔다고 보자. 그리고 자, 요 점이 그러게 지금 거의 다 끝나니까 왔네. 자, 요걸 보자. 요게 용매 이동 끝자리야. 끝자리. 그리고 요 점 찍힌 점이 용매 이동 시작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A, B, C, D, E, F, G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자, 가는
A와 B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C와 D의 혼합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는 이 순물질이 된 거죠. 한 가지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라도 F 순물질인 거야. 그 다음에 마는 자 G의 순물질이죠. 마는 G 한 가지 순물질로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자, 또 봐봐. B, D, G는 같은 물질. 그 다음에 C하고 E도 같은 물질. 같은 물질. 그 다음에 A와 F도 같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왜? 자, 여기서 RF 값이 같기 때문이죠. RF 값이 같다. 그치? 용매 시작부터 용매 끝 이동거리가 요게 용매 이동거리예요. 용매 이동거리. 자, 용매 이동거리분에 자 각각이 이게 용질의 이동거리지. 여기선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그치? 자, 요거를 용질의 이동거리라고 해서 RF 값이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요런 걸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화장지 있잖아. 휴지. 화장지에다가 롤 화장지에 화장지 끝에다가 검은색 사인펜을 딱 한 점 찍어 놓고 있지. 물에다 담가 놓으면 물이 쭉 빨려 올라가지. 그러면서 이 검은색 사인펜이 색깔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다행히는 준식이 이해 안 되는 거 없고 경원이는 뭐 지금 나중에 들어서 뭔지 알겠냐? 잘 모르겠지? 괜찮아요. 경원이는 선생님이랑 목요일 날 하는 거에서 조금 이때 못 들은 거 그때 보충하는 걸로 하자.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요 혼합물의 분리 말고 조금 뒤쪽에 자, 한번 넘겨봐. 뭐가 나와? 이제 단원이 끝났죠? 수권의 분포와 활용 나오지? 네. 자, 요 부분을 조금 배워볼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제일 처음에 수권의 분포 활용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요거는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외워주면 돼. 자, 요거 지워도 되지요? 자, 수권의 분포 활용 보자. 자, 첫 번째가 이제 수권의 분포가 나오는데, 자, 수권. 자,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이에요.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우리는 수권이라 하는데, 자, 육지는 약 30% 정도가 육지고요. 바다가 약 70%의 면적을 차지해요. 자, 이거는 면적이야, 면적.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수권 분포를 볼 거야, 이제 수권의 분포. 자, 수권의 분포에서
자, 바닷물 해수라고 하죠. 해수는 대략 얼마 정도에 들어있냐면 97.47%야. 거의 해수가 대부분이네. 그 다음에 육지의 물을 육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2.53%가 육지의 물이 되겠다. 그쵸? 근데 육지의 물,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 다이나? 빙하요. 빙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지하수야. 우리가 강, 호수 이런 물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고 육수 중에 이건 알아야지. 빙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이 강호수예요. 자, 이것이 수권의 분포야. 자, 그런데 자, 이 수권의 분포 중에 해수는 자, 짠맛이 나죠? 자,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자, 여기에는 염분이 있어요. 자, 녹아 있어. 짠맛을 주로 내잖아. 이게 해수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수 중에 빙하는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분포를 하죠. 자, 얘는 고체 상태의 물이잖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고체 상태의 물. 그 다음에 자,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안반에 빈 틈을 채우죠. 그치? 자, 그리고 지하로 스며들어 만들어진 물이야. 자, 지상의 지하로 스며든 물이 이룬 것을 우리는 지하수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강호수물. 강호수물은 지표를 흐르죠. 자, 지표를 흐르면서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죠. 지형의 변화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는 게 바로 이런 강호수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수권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수권의 활용. 자, 우리나라에도 수자원 공사라는 곳이 있거든. 자, 물도 있지. 하나의 자원이야, 이제는. 에너지나 뭐 이런 것만 자원이 되는 게 아니고 물은 인류가 대체할 수 없는 하나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래서 이거를 자원으로 봐요. 수자원이라고 불러. 수자원.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 자, 요거를 수자원이라고 불러. 자, 우리가 이 수자원 중에 가장 쉽게 생활할 수 있는 물은,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자,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뭐야?
활용할 수 있는 물이 뭘까요? 어떤 물이야? 하천수에. 그냥 강이나 호수물들 이런 물이잖아. 네. 지표를 흐르는 물이에요. 지표를 흐르는 강, 호수물이에요. 자,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물도 사용해? 가수 지하수도 사용하죠. 알겠니? 자, 그런데 자, 빙하는 얼어 있어서 직접 사용하는 게 힘들지. 그 다음에 또 해수는 짠맛 때문에 직접 사용이 어렵죠. 그래, 걔네들은 자, 해수는 짠맛으로, 빙하는 얼어 있어. 직접 사용이 힘들다. 어렵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수자원인데, 자, 두 번째, 수자원의 용도는, 자, 용도는 제목만 써줄 테니까 한번 니네가 무슨 말인지 봐봐. 생활용수.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이 되겠지. 도시에서 사용하는 물들이야. 니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 다음에 엄마가 설거지하고 밥 짓고 할 때 사용하는 모든 물이 생활용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업용수. 말 그대로 농업용수는 뭐야? 농사 지을 때 쓰는 물이잖아. 자, 논에 물을 대야 논에 모내기 한 다음에 물이 있어야 이 벼가 자라겠죠. 자, 이게 농업용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업용수. 자, 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공업용수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유지용수는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이다. 그치? 자, 이 유지용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 하천이 정상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물. 이거는 유지용수라 그래서 만약에 이 유지용수가 부족하면 어떠냐? 하천이 정상적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돼? 가물어 갖고 강이 다 말라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유지용수가 완전히 부족한 경우지. 그래서 하천이 최소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담당하려고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물을 우리는 유지용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수자원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자, 수자원의 가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원이에요. 자,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물이 부족한 나라는 이 물 때문에 엄청나게 메마르고 그 다음에 산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물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소되는 거죠.
물론 뭐 음료수도 다 물이지 대부분이.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대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수자원을 관리를 잘해야 돼. 자, 우리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만드니? 댐을 건설한다든지, 그치? 지하수를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해수의 담수화. 이거는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 혹시 선전 같은데 TV 선전에 사막에서 애들이 막 물이 쏟아지는 걸 보고 좋아하고 막 하는 것들 혹시 본 적 있어? 외국인인데 외국 애들이 사막에 사는 애들이 사막에서 수도에서 막 물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막 좋아하면서 신기하고 막 하듯이 이런 게 뭐를 하는 거냐면 바닷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거야. 그거를 해수의 담수화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수질 오염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물의 전략이에요. 자, 우리가 요즘은 자, 물만 자원이 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자원은 있지? 공기도 자원이고 그 다음에 토양도 자원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자원이 돼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물도 하나의 자원으로서 우리가 취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자 질문할 거 혹시 있어?